저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회 위원장 송재호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했고,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또 명칭을 변경하고 그 위상을 복원하는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종의 프레디선달 아젠다,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복융합과제로 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일자리위원회고요. 두 번째가 오늘 심포지움의 큰 주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는 위원회고, 아마 오늘 이 행사의 주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다음 세 번째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고요. 네 번째가 이 균형발전 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이 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부처 복합 중점 과제 이렇게 선정해 있고, 앞에 두 개는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뒤에 2개는 이제 직접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위원회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돼서 여러분들 다 그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방들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많은 중소도시 지방들이 짧게는 조선시대부터 유지해온 역사와 정신과 삶의 애환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토와 함께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고, 간단히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법령과 제도와 정책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위원장이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제 생각을, 또 우리 위원회가 가는 방향성을, 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을 여러분들께 한 20여 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푸른색이 짙을수록요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파란색이 짙을수록 노인 인구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가 많다. 통계 추론은 이제 전체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초고령 지역이라 그러는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푸른색이 짙은데,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해보면 젊은 인구가 적다는 것이고요. 퍼센테이지니까 젊은 인구들이 이제 고향을 떠났다는 뜻이죠. 고향을 떠났다는 뜻이고, 젊은 인구들이 떠나니까 또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없는 그런 지역을 파란색으로 된, 짙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저게 대략 저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로 2가지의 심각성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도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도는 작년에 15개 읍면에서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15개 읍면에서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심각하고요. 노인 인구가 많은 게 노인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그 노인 인구의 50%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살펴 줘야 되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없는, 스스로의 구매력이 굉장히 제한된 노인이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할 때는 매우 심각성이 더해지는 그런 인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방이 사라질 거라 그러는데 어느 만큼 사라질 거냐. 제가 이 좌측의 도시들은 일부러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지금 통계로는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들은 사라져갈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KTX로 상징되는 교통과 통신의 혁신적 발달이 그 흡착력을 더욱 크게 해서 소멸의 위기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적색 그림들은 소멸된 위기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앞에 본 파란색하고 비슷하지요? 거의 같습니다. 이 소멸 위기 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나 소멸될 정도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229개 시군구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군구는 226개입니다. 220개. 9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연기군 지금 없어진 연기군이 통계에 좀 포함시키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장을 뽑지 않는 행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제 시로 개념으로 넣으면 이제 229개 우리가 통계로 이러고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226개 이러는데 그 중에 한 85개 정도가 앞으로 15년 이내에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군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있는 군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큰 도시, 인구 50만 이상은 여전히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20만 이하들이 이제 급속히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중소도시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학자는 지방도시 살생부 책 제목을 명칭이죠. 사라질 도시들의 그만큼 지방 소멸이 매우 위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은 좌측에 있는 그림은 낙후도라고 흔히 표현하는 못 사는 지역입니다. 못 사는 지역을 빨간 이렇게 보라 짙은 보라 적색으로 아주 진하게 칠해보면 저렇게 되는데 저게 또 지방이 소멸하는 지역하고 아까 전에 봤던 그림하고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못 살고 낙후되면 지방이 소멸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적어지고 청년 인구가 떠나고 이거하고 다 같은 개념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낙후도라는 게 뭐냐 이러면 주로 소득으로 표시된 GRDP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은 지역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우리가 낙후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균형 발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나가는 지역에서 좀 가져다가 재정이든 일자리든 산업이든 잘 나가는 지역에서 좀 가져다가 이 낙후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도시로 상징되는 수도권으로 상징되는 곳은 소위 갑의 입장이고 여기 거를 잘 나가니까 야 너네만 잘 나가면 되겠냐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지금 표시된 지역은 을의 입장에서 여기에 논아준다 이런 개념의 정책이 종전의 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종전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나가는 지역이 우리는 이제 잘 나가서 됐으니까 그만하겠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계속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더 잘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여전히 규제를 더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논아줄 여력이 없어요. 힘들고
못 나가지는 지역은 그렇게 잘 나가는 지역에서 논아주는 그런 불균형 거점 성장 전략이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허덕이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 이 낙후한 지역들이 거꾸로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이 낙후 지역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고보조를 해줄 때, 이 재정을 논아줄 때 낙후 지역 순으로 논아주는 게 맞으니 어디가 낙후 지역인가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전국을 계산했어요. 낙후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식에 해당해서 지수를 산출해서 낮을수록 낙후된 지역이다 해서, 그래서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쫙 순위를 매겼습니다. 매기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래에 있는 지역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1. 왜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우리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에? 그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낙후된 지역으로 발표되면 내가 돈은 좀 없지만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내 땅에 대한 자부심을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갉아먹냐. 돈이 좀 없다고 낙후된 거냐. 나는 굉장히 내 고향에서 비교적 소득으로, 돈으로, 이 물량으로 표시되는 거는 좀 덜하지만 내가 자랑스럽게 이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낙후돼서 꼴찌로 해놓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낙후도 발표를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꽁꽁 그 계산식을 숨겨가지고요, 내부적으로만 써요. 그래서 좀 보자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뭐 국회의원이 보자 그래도 자료를 요청해도 안 하고, 한번 파이낸셜 타임스 언론에서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 낙후도를 좀, 계산식을 좀 보고 그 계산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달라.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에? 여러분 17개 시도 중에 소득 순위가 제주도가 꼴등인데 1인당 GRDP가 제주도가 꼴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가 자주 다니시잖아요. 제주도민들이 꼴등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니 이게 GRDP만으로 기준으로 한 이 낙후도의 계산식, 이런 것은 그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거다. 예를 들면 그거의 불평등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다른 총량의 지표들이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있으면 GRDP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국을 이용하면 GRDP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울의 둘레길을 여러분이 걸을 때는 GRDP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 가기 위해서 막혀서 휘발유나 경유를 쓰고 있는 시간에는 GRDP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GRDP의 허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낙후했다고 하는,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낙후했다고 하는 그 개념이 반영해내지 못하는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건강, 평화, 행복,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영역을 정책이 반영할 수 없을까? 꼭, 물론 빵이라고 하는 거, 밥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겠죠. 그게 행복하고 저는 또 건강하고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50% 50% 가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GRDP가 반영해보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른편 녹색 그림은요, 이게 또 낙후도하고 진한 녹색이 일치합니다. 그렇죠? 이게 노인이 다 일치된 근데 이게 왜 이 오른편이 이게 진한, 이게 생태자연도라고 하는 환경부의 국토 생태자연도를 그린 건데요,
진한 녹색일수록 생태가 건전하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인간이 가장 살기 적합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이 역설이거든요. 아니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많고 출산이 적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지역이 인간이 살기에 좋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공기와 물이 주는 지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뒤 그림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영원히 지방은 소멸해서 80개가 없어지고 좀 있으면 160개가 없어져서 우리의 지방,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내 고향, 내 선조의 고향은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올바르게 미래를 통찰해내면 우리가 훌륭한 길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오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논의한 주제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게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아마 거시적인 담론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후는 그것을 조금 미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대한민국의 지역 단위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때 그것이 지방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단히 송구한데 서울특별시민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병, 대도시병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결례가 되겠습니까? 가공식품을 먹고, 그죠? 수많은 출퇴근 시간을 혼잡 속에서 시달리고 미세먼지 주의보 늘 마스크 껴야 되고 대도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병이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근원이 저 생태자연도가 훌륭한 우리의 고향인 지역에 있다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가설적인 발언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역이 서울을 살릴 수 있는 서울의 병을 치유해서 서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일정한 서울보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거든요. 서울에서 300만 원 들 거면 지역에 가서 의료, 문화 뭐 이런 여건만 좀 보장이 되면 병원이 좀 있어야죠. 어르신이 가려면 그것만 보장이 되면 한 200만 원이면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혹 지역에 내려가면 고향이거나 이거 지역에 이 지방에 살고 싶다. 이거 내가 여기 살면 안 될까? 서울 생활을 좀 적고 이런 데 좀 와서 살면 안 될까? 이런 꿈을 가져봤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지역이 서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땅이고 그 잠재력을 우리가 GRDP가 주는 허상을 조금만 벗겨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소득과 이 산업과 이 일종의 이 석유, 자동차, 도로, 아파트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이 산업 문명의 시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면 결국 저는 인류가 종말을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뭔가 생태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 방향의 틀을 조금 정신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삶의 질, 사람을 좀 우리가 좀 더 중시하고 이런 쪽으로 틀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역이야말로 서울을 보완하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땅이고 갑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일 수 있다. 그걸 실증하는 국가가 있는데 독일인데 독일이 도시 경쟁력을 냈는데 베를린 21위입니다. 앞에 20위는 지방의 중소도시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소멸될지 모른다고 제가 소개했던 그런 도시들이 각자 자신의 잠재력, 이 생태자연도 같은 이런 잠재력을 활용해서 도시 경쟁력에서 앞순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균형발전의 예로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만
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크게는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을 모여 사는 사회, 모여 사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자연과도 이렇게 함께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 바꾸어낼 때 더 메리트가 있고 더 좋게 개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국가의 모든 교육 시스템도, 아까 어떤 분이 이 아이를 안 낳는 게 너무 이 아이를 키우고 이 가사 일을 하는 걸 여성에게만 지우면 되냐, 이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조금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냐. 여자가 뭐 성평등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거 하려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좀 시키자. 이 남성이라는 게 여성과 같은 것이고 네가 아이 낳으면 같이 해야 되고, 아니 더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좀 더 해줄 건 더 해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이 아이가 커서 그렇게 하지. 그냥 매일 그걸 가만두고 그냥 국어 영어 수학만 시켜가지고야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겠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재정 조세 시스템도 바꾸고 세금 면제도 공제도 좀 많이 모여 살 때 뭐 팍팍 좀 해주고, 흩어져 살면 좀 더 좀 가혹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함께 하면, 더 나은 걸로 하면 국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에서 뭐 1.2 이렇게 나오는데, 해남이라는 데는 한 2.5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여건 시스템이 바꿔지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게는 대한민국, 저는 이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보존하세라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그 애국가 참 가사를 잘 지었다. 국민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보존 부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보존하는 국가 중요 부서가 복지부, 여기 이렇게 후원으로 나와 있는 무슨 이 부서 외에 진짜 이걸 다루는 컨트롤 타워의 부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해야 된다. 그 해남은 그 인구팀이 있습니다. 실제 그 군청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2.5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크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행복, 건강, 이렇게 GRDP가 반영하지 못한 사람 중심의 가치로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 시스템을 점차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국토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그런 일, 또 산업 전개를 잘 해가지고 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들은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전개하고 하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산업적인 일, 이것에 더해서 사람 중심의 아까 말한 그런 가치들을 구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리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과 지역의 소멸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주요 말씀드릴 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돼서 주요 키워드로는 크게 5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절벽, 두 번째는 지방 소멸, 세 번째 데드크로스, 네 번째 무인지대, 다섯 번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9년에는 대한민국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의 핵심 3요소로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2030년도에는 인구 감소로 노면 지역의 약 70%가 무인지대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지방 중심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지방 소멸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정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 추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절정기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를 살펴봤을 때는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시대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기점은 2032년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은 1970년대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였다면 2015년에는 항아리형, 그리고 2065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돼서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층 인구 변화를 살펴드리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2040년에 10.8%로 OECD 최하위권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역시 2040년에 56.4%로 OECD 주요국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낮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과 높은 고령화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을 이룰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층 인구 변화를 살펴드리면은 유소년층 인구는 2065년에 413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7년 현재 3,762만 명 이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있는데 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령화율은 현재 14.0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인구 동향을 살펴드리면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27.3%이고 한국은 약 13.6%로 현재까지는 일본이 고령화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6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38.4%, 한국은 42.5%로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 성장률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이후에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성장률의 감소는 주고용층 비중의 하락으로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 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한국은 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유소년층 인구는 694만 명, 고령 인구는 696만 명으로 노인 수가 아이 수를 역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아이와 노인 수의 격차는 점점 심화돼서 2065년에는 노인 1명당 아이 수 0.23명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부양 인구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206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미래 세대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고, 또한 노인의 사회적 부양 책임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가서 주변국인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령 인구 1인당 부양 인구가 2065년에는 1.3명입니다. 이는 한국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은 이런 고령 인구에 따른 경제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2040년에 1.5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낮은 합계 출산율은 생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율 심화에서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이 합계 출산율 1.82명 전국 1위이지만 이는 공무원 중심의 도시로서 안정화된 일자리와 높은 젊은 인구 비중이 지역적 특징이 있고, 이런 세종시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은 합계 출산율이 0.940으로 1.0도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연 증가 추이를 살펴보아도 1990년에 40만 8천 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2만 5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가 전망되고 있는데 2029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2065년에는 출생아 수가 26만 3천 명이고 사망자 수는 74만 1천 명으로 약 47만 8천 명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미혼과 만혼 문제입니다. 젊은 연령층의 미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초혼 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 미혼율 증가와 만혼화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용과 실업률은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는 청년 고용층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현황에서 청년층을 살펴보면 20대 고용률은 2000년에 60.1%에서 2016년에는 58.3%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대 실업률은 7.5%에서 9.8%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20대의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는 만혼화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총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률의 감소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가 5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4인 가족 비중은 2000년 31.1%에서 2015년 18.8%로 15.4% 정도 감소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야기시키며 이런 핵가족화는 과거 노부모가 자녀로 돌봐주는 조력자 역할의 변화와 노인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바탕으로 저출산의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구 감소가 야기되고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는 경제, 사회, 문화 활력을 저하시키며 세수 감소로 공공기반 시설이 약화되고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및 아동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인구가 유출하는 악영향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틀의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에 대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시대의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 생산 가능 인구 1.1명당 고령 인구 1명 부양 시대 도래로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공동화, 도심 외곽 지역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폐건물 증가로 인한 슬럼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익 감소 및 1인당 세금이 증가돼서 지자체의 소멸이 위험시되고 있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 및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미래 트렌드에도 나타나는 메가시티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처럼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수도권 집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9.5%, 광역시 인구는 19.8%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69.3%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이런 대도시는 특히 서울 합계 출산율이 서울은 1.001명, 인천은 1.2, 부산은 약 1.39, 대구는 1.21명이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 합계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그 보상으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출 관련해서 인구 이동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도권 광역시 중심의 인구 유입과 광역도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그 도 내에서도 살펴보면 광역도 지역으로 인구는 유입되고 있지만 이는 같은 그 구 지역 내에서 이동 또는 근접 그 시내와 비슷한 그 거점 중심 동시로 이동하는 인구 유입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은 소멸 저위험 지역과 주의 지역의 비중이 높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서 지역에 인하여 소멸 위험 진입 지역과 고위험 지역이 다수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제주도를 지역한 지역은 고위험 지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 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하위 지역은 대체로 면지역으로 나타나서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 금북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젊은 여성 인구수가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 위험지수 하위 8개소에 대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역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소멸 위험지수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심각한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요 그 소도시 중심으로 젊은 층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쪽에 고용정보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인구 구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출산 고령화이지만 중단기적으로 소규모 도시에서 인구 변동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이동이 가장 주요 원인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저희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감소 방지 대책으로 저출산 읍면동별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젊은층 인구 유출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시범학교 모델이라든가 컴팩트 타운 조성 등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젊은 인구층이 해당 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이쪽에서 취업을 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두 지역 거주 인구 유치라든가 교류 인구 확대, 유치 인구의 지역 활용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세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향세란 일본에서 먼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에 애착이 있는 자가 고향 또는 이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에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의 양육이라든가 환경대책, 인구감소, 고령화 대책 등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세 도입을 통해서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역 특화 사업의 발굴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시범학교 모델입니다. 현재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시 애월 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지역 내 학교를 중심으로 주거단지, 영유아원, 공공시설, 자연공원, 스포츠시설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학교 중심으로 집결해서 지역 소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컴팩트타운 조성입니다. 흔히 소거점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컴팩트타운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에 밀집시켜서 고밀도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지방 인구 유출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팩트타운을 통해서 복지 관련 공공행정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노후주택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컴팩트타운으로 이전에 따라서 소유된 그 노후주택과 도시 기존 젊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컴팩트타운을 조성할 경우에는 향후 지역의 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포로부시와 같이 지역 내 주요 산업체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 해당 기업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그 제공을 받은 인력들이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 지역 내 인구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이외에 국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출산 진행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런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소멸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중장기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